내가 이야기를 해주니까 티아레는 나의 신중한 태도를 칭찬해 주었다. 그리고 그녀가 완두콩의 껍질을 까느라고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때 주방 일이라면 잠시도 눈을 떼는 일이 없는 그녀가 내심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중국인 요리사의 행동이 눈에 띄었는지 불똥이 튀었다. 그녀는 그를 향해 심한 욕지거리를 퍼부었다. 그 중국인도 지지 않고 말대꾸를 했고 시끄러운 말싸움이 벌어졌다. 두 사람의 말싸움은 본토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몇 마디밖에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말투가 어찌나 크게 울렸던지 당장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곧 두 사람은 화해를 했고 티아레는 요리사에게 담배를 권하였다. 둘이 다 맛있게 담배를 피웠다. 손님은 잘 모르실걸요. 그의 마누라를 얼어준 것은 바로 나예요. 하고 티아레가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갑자기 입을 열었다. 요리사 말입니까? 아니, 스트링랜드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부인이 이미 있었는데요.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부인은 영국에 있고 영국은 지구의 저 반대편 끝에 있다고 말했죠? 그건 그렇죠. 내가 대답했다. 그이는 2, 3개월에 한 번씩 그림 물감이나 담배나 돈이 아쉬울 땐 팝에 대해왔어요. 마치 집을 잃은 개같이 헤매어서 보기에도 딱한 노릇이었죠. 그런데 그 무렵 아타라는 계집애가 방청소 따위를 하면서 집에 있었어요. 나와는 친척이 되는 애였는데 부모가 다 없어서 집에 불러다 두었던 것이죠. 스트링랜드는 가끔 이곳에 와서 푸짐한 식사를 한다든지 웨이터를 상대로 장기를 뜨곤 했죠. 그런데 그이가 오면 이 아이가 자꾸 쳐다보는 것을 내가 눈치채고 나는 그녀에게 그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았죠. 그러니까 대답이 퍽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아이들은 잘 아시겠지만 백인과 함께 있는 것을 무척 좋아한답니다. 그녀는 원주민이었나요? 하고 나는 물었다. 그럼요. 백인의 피는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았죠. 내가 그녀에게 물어본 후 나는 스트링랜드를 데려오도록 사람을 보냈어요. 나는 스트링랜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도 이제는 정착할 때가 됐잖아요. 당신 나이가 되어서 저 부둣가의 여자들과 놀아서는 안 됩니다. 또 그 여자들은 모두 고약하니 당신에게 조금도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돈도 없고 설사 일이 있다 해도 한두 달 이상 지탱하지 못해요. 당신을 써줄 사람도 없고요. 당신은 언제든 원주민과 같이 살면 될 걸로 생각하고 또 당신이 백인이므로 원주민들도 좋아하겠지만 백인으로서는 점잖지 못한 겁니다. 내 말 좀 들어봐요. 티아레는 불어와 영어를 똑같은 정도로 하기 때문에 두 언어를 마구 섞어서 짓거렸다. 그렇게 말하는 투가 꼭 노래하는 것 같아 듣기가 싫지 않았다. 만일 새가 말을 한다면 바로 이런 투로 말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제 아타와 같이 살면 어떻겠어요? 그녀는 좋은 애이고 겨울 17이에요. 이 근처 애들 모양으로 난잡하게 날뛰며 쏘다닌 일도 없고 선장이나 1등 항해사라면 모르지만 원주민의 손을 거친 적은 없습니다. 저래봬도 자존심이 대단합니다. 요전번에도 오하우호의 사무장이 말하기를 이 근처 섬에서 저만한 애를 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 아이도 이제 정착할 때가 되었고 선장이니 1등 항해사니 하는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아무튼 나도 애들을 너무 오래 데리고 있고 싶진 않아요. 그 아이는 이 반도 조금 못 미친 곳에 있는 타라바오 근처에 토지가 조금 있고 지금 코프라 시세라면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집도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어때요? 하고 말했습니다. 티아레는 잠깐 숨을 돌렸다. 그이가 영국에 있다는 부인 얘기를 한 것은 그때였어요. 그래서 내가 말했죠. 이 양반아,
그들은 누구나 어딘가에 다 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흘러오는 게 아니오. 아타는 분별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는 시장 앞에서 식을 올린다든가 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 애는 신교도라서 카톨릭같이 까다롭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는 비로소 그럼 아타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더군요. 그야 당신에게 마음이 있어야죠. 당신이 좋다면 그녀도 좋다는 거예요. 그 애를 불러볼까요? 하고 말을 했죠. 그는 독특하고 무뚝뚝한 웃음소리를 내더군요. 그래서 그녀를 불렀죠. 그녀는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벌써 다 알아차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또 나도 이야기하면서 곁눈질로 그녀를 보았더니 내가 빨아달라던 블라우스를 다리미질하는 체하며 이쪽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놓칠까봐 귀를 기울이고 있더군요. 마침내 그녀가 왔어요. 그녀는 웃고 조금은 수줍어하는 듯 했어요. 스트링랜드는 말없이 그녀를 쳐다보더군요. 그녀는 미인이었나요? 내가 물었다. 못나진 않았어요. 틀림없이 당신도 아타를 그린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그는 그녀를 모델로 수도 없이 그렸는데 때로는 파레오를 걸친 채로 때로는 전혀 입지 않은 것을 그린 것도 있었어요. 역시 그녀는 예쁘다고 해야죠. 게다가 요리할 줄도 알았는데 바로 내가 가르쳤죠. 스트링랜드가 거기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해줬죠. 나는 상당한 급료를 주었고 그녀는 그것을 저축했으며 선장과 1등 항해사가 그녀에게 조금씩 주었으니 그녀는 몇백 프랑쯤은 저축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커다란 붉은 수염을 잡아당기면서 웃더군요. 아타, 내 남편감으로 내가 마음에 드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킥킥 웃더군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말했죠. 글쎄 내가 말했잖아요. 저 애는 당신을 마음에 들어 한다고. 라고 나는 말했어요. 그이는 아타를 보고 하는 말이 너를 때려줄 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녀 대답이 두들겨 맞지 않고 어떻게 사랑받는 줄 알겠어요? 하지 않겠습니까? 티아레는 여기서 말을 끊고서 추억에 담기는 듯 하더니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나의 첫남편 존슨 선장은 나를 걸핏하면 두들겨 팼죠. 그는 6피트 3인치의 키를 가진 미남이었는데 그가 술에 취하면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죠. 나는 온몸에 검고 푸른 멍이 들어서 며칠씩 보내곤 했어요. 그래서 난 그가 죽었을 때 너무 좋아서 울었다니까요. 내 생전에 그 사람의 소나기에 못 빠져나올 줄 알았거든요. 나는 조지 레이니와 결혼한 뒤에야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안 것 같아요. 사람이란 오랫동안 같이 살아보지도 않고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도 존슨 선장만큼이나 키가 크고 힘이 세 보였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 모두 외모뿐이었죠. 그는 술을 마시는 일이 없고 손 한 번 대는 적도 없었죠. 선교사라도 되었다면 안성맞춤이었을 거예요. 그는 내가 이 섬에 정박하는 모든 배의 고급 선원과 사랑에도 못 본 채 했어요. 마침내는 혐오를 느껴서 이혼하고 말았죠. 그런 남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남자에 따라서는 여자를 다루는 걸 보면 진절이 나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티아레의 말에 동조하면서 남자는 위선자라고 말했고 또 그렇게 느끼기도 했다. 그리고 스트링랜드 이야기를 계속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죠. 서두를 건 없으니까 시간을 두고 잘 생각해봐요. 이 아이는 여기 딴 채에 좋은 방을 가지고 있으니 그녀와 한 달쯤 같이 살면서 마음에 드는가 보구려. 식사는 여기서도 할 수 있으니까 한 달 지내본 다음에 같이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녀의 집으로 가서 살면 돼요. 라고요. 티아레는 말을 계속했다. 그는 동의했어요. 아타는 집안일을 계속했고 나는 그에게 식사를 제공했어요. 아타에게 그가 좋아하는 음식 한두 가지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죠. 그이는 그림을 많이 그리지는 않았어요. 그는 언덕을 이리저리 헤매기도 하고 시냇가에 가서 멱을 감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부둣가에 가서 초호를 보기도 했고
해가 질 무렵에는 내려와서 무리아 섬을 바라보기도 했죠. 그리고 그는 산호초로 고기잡이를 가기도 했어요. 그는 부두를 어슬렁어슬렁 내려가서 원주민에게 이야기하기를 아주 좋아했어요. 말이 없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또 매일 밤 저녁 식사가 끝나면 아타와 같이 별채로 내려갔죠. 나는 그가 숲속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알고 한 달이 끝나자 어떻게 할 작정이냐고 물어보았죠. 그러니까 아타만 좋다면 같이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손수 결혼 축하 만찬을 베풀었어요. 내가 손수 요리했어요. 나는 그들에게 완두콩 수프, 왕새우 요리, 카레, 야자 샐러드. 손님은 내가 만든 야자 샐러드를 못 드셨죠? 떠나기 전에 꼭 한번 해드려야 되겠네요. 거기에다가 아이스크림까지 만들었답니다. 양껏 샴페인을 마셨고 거기에 리큐르까지. 나는 모든 것을 근사하게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아침 식사가 끝난 다음에는 응접실에서 춤을 췄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뚱뚱하지 않았고 워낙 춤을 좋아했답니다. 플레르 호텔의 응접실은 조그마한 방이었다. 소형 피아노와 눌린 벨벳을 덮어씌운 마호가니 나무의 가구 한 세트가 벽 둘레에 조촐하게 놓여 있었다. 둥근 탁자 위에는 사진 앨범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티아레와 첫 남편인 존슨 선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티아레는 나이를 많이 먹고 퉁퉁했지만 여전히 가끔씩 그 브리셀제 카페트를 말아붙이고 하녀들과 티아레의 친구 가운데 한두 사람을 불러서 시근거리는 축음기의 음악 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었다. 베란다에는 티아레 꽃의 향기가 가득 찼고 머리 위에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남십자성이 반짝거리고 있었다. 지나간 옛날의 화려한 추억을 회상하면서 티아레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새벽 3시까지 춤을 췄고 잠자리에 들었을 땐 어느 누구 하나 취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길이 나 있는 데까지 내 마차를 타고 가도 좋다고 난 그들에게 말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걷는 길이 상당히 멀었으니까요. 아타의 집은 바로 산골짜기 속에 있었죠. 그들은 새벽에 길을 떠났는데 그들을 따라 내가 보낸 아이는 다음 날이 되어서야 겨우 돌아왔으니까요. 자, 이렇게 스트링랜드는 결혼을 한 거예요. 나는 그 다음 3년간이 스트링랜드의 생애 가운데 가장 행복한 때였다고 생각한다. 아타의 집은 이 섬을 한 바퀴 도는 도로에서부터 8km가량 떨어져 있었다. 그곳으로 통하는 구불구불한 길은 열대성 나무들로 무성하게 덮여 있었다. 페인트를 칠하지 않은 방갈로인데 작은 방이 2개가 있었고 부엌으로 쓰는 작은 오두막이 하나 있었다. 가구라야 침대 대신으로 쓴 돗자리와 베란다에 있는 흔들의자 뿐이었다. 마치 역경에 처해 있는 여왕의 초라한 의복과도 같이 커다랗고 너풀너풀한 잎사귀를 가진 바나나 나무가 집 가까이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 뒤에는 악어배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고 둘레는 야자수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이것이 이 지역 수입의 원천이었다. 아타의 아버지는 이 토지 주위에 파두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꽃들이 만발했으며 그 요란함과 화려함이 마치 불꽃으로 울타리를 쳐놓은 듯했다. 망고나무 한 그루가 집 앞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개간지의 끝에 홍염화 나무가 쌍으로 서 있는 모습은 마치 그 새빨간 꽃색으로 야자수의 황금색에 도전하는 듯했다. 여기서 스트링랜드는 파피에테에 나오는 일이 거의 없고 그곳에서 생산되는 것으로만 살아갔다. 과히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시냇물이 흘러 거기서 목욕도 하였는데 여기에는 물고기 떼가 모여들었다. 그럴 때면 원주민들은 제각기 창을 들고 모여서 고함을 치며 바다로 도망치는 놀란 물고기 떼를 찔러서 잡곤 했다. 어떤 때 스트링랜드가 암초에까지 내려가 화려한 빛깔의 물고기를 한 광주리씩 잡아오면 아타는 그 물고기를 야자 기름에다 튀겼다. 때로는
발밑으로 허둥지둥 달아나는 참개를 잡아서 맛있는 요리를 해주는 일도 있었다. 산 위로 올라가면 야생 오렌지 나무가 있었고 가끔 아타는 두서 명의 마을 여자와 같이 그 초록색의 달콤하고 맛 좋은 과일을 가득 담아 가지고 오기도 했다. 야자가 알맞게 익으면 아타의 사촌들, 다른 원주민들도 그렇듯 그녀도 일가 친척들이 많았다. 아타의 사촌들은 나무에 기어 올라가 크고 잘 익은 열매를 떨어뜨려 주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것을 절반으로 쪼개서 볕에 말렸다. 그리고 코프라를 잘라내어서 부대에 넣으면 여자들은 그것을 운반하여 초 근처 마을의 상인에게 가져가서 그것을 쌀, 비누, 고기통조림, 돈 등과 바꾸었다. 또 가끔 근처에서 잔치가 벌어지면 돼지를 잡았다. 그들은 모두 나가서 양껏 먹고 춤추며 노래했다. 그러나 집은 마을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고 타히티 사람들은 게으름뱅이였다. 그들은 여행이나 잡담을 퍽 좋아했지만 그냥 걷는 것은 싫어했다. 그래서 스트링랜드와 아타는 몇 주일씩 두 사람끼리만 살았다. 그는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었으며 저녁에 어두워지면 베란다에 같이 앉아서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밤하늘을 쳐다보기도 했다. 아타는 어린아이를 낳았고 산파로 왔던 노파는 그대로 머무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 노파의 딸이 함께 머물기에 왔고 이어서 한 젊은이가 나타났다. 그 젊은이가 어디서 왔는지 또 누구의 아들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 역시 그들과 함께 여기에 주저앉게 되어 무사태평한 나날을 보내며 같이 살았다. 쿠트라 의사는 키가 크고 지나치게 뚱뚱한 몸집을 가진 프랑스인이었다. 그의 몸은 거대한 지보리의 알같이 생겼고 두 눈은 날카로우면서도 호인다웠는데 가끔 만족스러운 듯이 자기의 솟아오른 배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당장에 친밀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프랑스의 시골 읍내에 있음직한 방에서 우리를 맞아주었는데 두어 개의 폴리네시아 골동품이 오히려 어울리지 않게 보였다. 그는 양손으로 퍽 큰 손이었다. 내 손을 쥐고 아주 다정한 표정을 지었으나 그 속에는 상당한 날카로움이 담겨져 있었다. 브루노 선장과 악수를 할 때도 부인과 자녀분들은 어떠냐고 공손히 안부를 물었다. 잠시 인사말이 오가고 이 섬의 이런저런 이야기거리와 바닐라의 수확 예상량 등에 관해 이야기한 다음 화제는 나의 방문 목적에 이르렀다. 쿠트라 의사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에는 그의 말로 쓰지 않고 나의 말로 고쳐서 쓰겠다. 왜냐하면 그의 재기발랄한 말솜씨의 인상을 한 달이 건너서 올바르게 전하기란 도저히 바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육중한 몸짓에 걸맞게 깊으면서도 우렁찬 목소리와 극적인 것에 대해선 날카로운 감각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흔히들 말하듯이 연극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사실 보통의 연극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다. 어느 날 쿠트라 의사는 늙은 여추장이 아프다고 해서 타라바오로 왕진을 갔었던 모양이다. 한 무리의 검은 피부를 가진 부하들에 둘러싸여 거창한 침대에 누워 담배를 피우는 뚱뚱하고 늙은 여자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았다. 진찰이 끝나자 그는 다른 방으로 안내되어 음식을 대접하게 되었는데 그는 식사하는 도중에 웬 소녀 하나가 문간에서 울며 쫓겨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때 그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으나 마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려다 보니까 바로 그 아이가 약간 떨어진 곳에서 서 있는 것이었다. 그 아이는 슬픈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며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이가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그 아이는 병에 걸린 백인이 있어서 왕진을 부탁하러 산에 내려왔다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쫓아냈다는 것이다.
그는 아이를 불러 이용권을 직접 물어보았다. 그러자 아이는 플레르 호텔에 있는 아타의 심부름을 왔는데 붉은 텁석부리가 아프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겨진 신문지를 그 의사의 손에 쥐어주었는데 그것을 펴보니 안에는 100프랑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있었다. 붉은 텁석부리가 누구지? 그는 곁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에게 물어보았다. 그의 대답이 여기서 7km 떨어진 산골짜기에 아타와 살고 있는 영국인 화가를 그렇게들 부른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 설명을 듣고 나서 그가 스트링랜드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곳에 가려면 걸어야 했다. 그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래서 다들 그 계집애를 쫓아버린 것이다. 솔직히 말해 나는 망설였죠. 의사는 나를 보며 말했다. 울퉁불퉁한 산길을 14km나 걸어야 하니 좋아할 턱이 없죠. 또 가면 당일로는 파피에테에 갈 수 없었으니 말이죠. 또 스트링랜드라는 인물은 나에게 그리 호감을 주지 않았었죠. 그는 게으르고 쓸모없는 놈이며 우리처럼 생활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원주민 여자와 살기를 더 좋아했단 말이에요. 지기를. 내가 어떻게 후일에 그가 천재로 인정받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겠어요. 나는 그 여자아이에게 그가 진찰받으러 나에게로 내려올 수 없을 정도로 아프냐고 물었죠. 도대체 어디가 아픈 것 같냐고 물었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약간 노기까지 띄면서 재촉했어요. 그러자 그 아이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결국 그것은 나의 의무였으니 기분은 좀 상했지만 길을 안내하라고 했죠. 그곳에 땀을 줄줄 흘리고 목이 말라 도착했을 때에도 그의 기분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 아타가 바깥을 내다보며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보자 얼마쯤 마중 나왔다. 진찰이고 뭐고 우선 물 좀 주시오.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오. 그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제발 그 야자 열매라도 하나 주시오. 아타가 무엇라고 소리치니까 사내아이가 뛰어나왔다. 그러고는 나무 위로 재빠르게 올라가 익은 열매를 떨어뜨렸다. 아타가 구멍을 뚫어주어 그는 단숨에 기분 좋게 들이켰다. 그러고 난 다음 담배 한 대를 말아 피워 무니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 그래, 붉은 덥석 부리는 어디에 있어? 그는 물었다. 집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온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들어가 봐 주세요. 어디가 아프다고 하던가요? 그림을 그릴만 하다면 타라바오까지 내려올 수 있었지 않소. 그랬으면 내가 이런 지독한 걸음을 안 해도 괜찮았을 게 아니오. 내 시간도 그의 시간과 같이 중요하단 말이오. 아타는 아무 말 없이 사나이 아이와 함께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올 뿐이었다. 그를 데리고 왔던 여자아이는 이미 베란다에 앉아 있었고 한 노파가 벽을 등지고 누워서 원주민 담배를 말고 있었다. 아타가 문을 가리켰다. 의사는 모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상하게 구는가 싶어서 슬그머니 화가 난 채 방 안으로 들어갔다. 스트링랜드는 팔레트를 닫고 있었다. 이젤엔 그림이 한 장 걸려 있었고 스트링랜드는 파레오 차림으로 문을 등지고 서 있다가 구두 소리에 휙 뒤돌아보았다. 그는 의사에게 곤혹의 시선을 던졌다. 그는 의사의 방문에 놀랐으며 뜻밖의 침입에 화를 냈다. 의사가 오히려 숨이 막힐 지경으로 놀랐다. 그는 방바닥에 뿌리 박힌 듯 움직이지 않고 두 눈을 부릅뜨며 응시하고 있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누가 인사도 없이 들어오랬어. 스트링랜드가 말했다. 무슨 용건이요? 의사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러나 말문을 여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의사는 이제까지의 우라는 다 가셔지고
갑자기 연민의 감정. 정말 나는 부정하지 않소. 연민의 감정이 어찌할 수 없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난 쿠트라 의사입니다. 타라바오의 여추장을 진찰하러 갔었는데 아타가 사람을 보내 당신을 봐달라고 하더군요. 그녀는 바보 같은 여편네요. 요즘 들어 이곳저곳 쑤시고 조금 열이 나긴 하지만 대단한 것은 아니요. 곧 없어지겠죠. 다음에 누가 파피에트에 가면 퀴니네라도 부탁할까 하고 생각했던 차요. 직접 거울이나 보시오. 스틱랜드는 그를 힐끗 쳐다보면서 웃더니 벽에 걸어놓은 조그만 나무 틀에 끼운 싸구려 거울 쪽으로 걸어갔다. 뭐가 어떻단 말이오. 얼굴이 이상하게 변한 걸 모르겠어? 이목구비가 전부 두터워지고 얼굴이 뭐랄까 흔히 말하는 사자 얼굴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겠어? 당신이 무서운 병에 걸렸다고 내가 꼭 말해야 하나요? 내가? 거울을 들여다보시오. 나병의 전형적인 징조를 보게 될 것이오. 농담 그만하시오. 스트링랜드가 말했다. 나도 농담이라면 좋겠소. 그럼 내가 정말로 문둥병에 걸렸단 말이오. 안 됐지만 불행하게도 그게 틀림없소. 쿠트라 의사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에게 죽음의 선고를 내렸지만 그때마다 소름이 끼치는 공포를 극복할 수가 없었다. 죽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귀중한 삶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정신이 말짱하고 몸이 건강한 의사와 자신을 견주고서 느낄, 그를 사로잡아버릴 격렬한 혐오를 그는 항상 느껴왔다. 스트링랜드는 물끄러미 그를 쳐다보았다. 혐오스러운 병으로 이미 일그러진 그의 얼굴에선 아무 감정도 찾아낼 수가 없었다. 저들이 알고 있나요? 마침내 그는 평소 같지 않은 설명할 수 없는 침묵 가운데서 베란다에 앉아있는 이들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이 원주민들은 그 증세를 잘 알아요. 의사는 말했다. 다만 당신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뿐이요. 스트링랜드는 문간으로 걸어가 밖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 무서운 기색이 있어서인지 그들은 갑자기 소리를 높이 지르면서 울부짖었다. 그들은 모두 목청을 돋구며 소리쳤다. 스트링랜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그들을 쳐다본 뒤에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내가 얼마나 살 것 같소? 어찌 알겠소? 때에 따라서는 20년을 계속할 수도 있으니 어쨌든 빨리 진전될수록 좋은 거요. 스트링랜드는 이젤로 가서 생각에 잠겨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당신은 긴 여행을 하셨군요. 중대한 일을 알리러 온 사람에게는 사례를 하는 것이 예의지요. 이 그림을 가지시오. 지금은 아무 소용도 없겠지만 언젠가는 당신이 이걸 가진 것을 기뻐할 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쿠트라 의사는 그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대가는 필요하지 않다고 사양했다. 그는 벌써 100프랑짜리 지폐를 아타에게 돌려주었다. 그러나 스트링랜드는 그 그림을 꼭 가지라고 고집하였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함께 베란다로 나갔다. 원주민들은 아직도 격렬하게 울고 있었다. 조용히 해. 그 눈물을 닦아요. 스트링랜드는 아타를 보고 말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야. 나는 곧 당신을 떠날 거요. 당신을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건 아니죠?
아타가 소리를 높였다. 그때만 해도 이 섬에서는 나병 환자들의 격리가 엄격하지 않았고 나병 환자들이 원하면 자유롭게 나다닐 수도 있었다. 나 혼자 산속으로 들어갈 거야. 스트링랜드는 말했다. 그러자 아타는 벌떡 일어나 그의 앞에 마주섰다. 다른 사람들은 가려거든 가게 하세요. 그렇지만 난 당신을 떠나지 않겠어요. 당신은 내 남편이고 나는 당신의 아내예요. 당신이 날 두고 떠난다면 집 뒤에 있는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마음을 움직이는 매우 강한 그 무엇이 있었다. 그녀는 이미 유순하고 부드러운 원주민 여자가 아니라 굳게 결심한 한 여인으로 완전히 변해 있었다. 왜 나하고 있겠다는 거지? 너는 파피에테에 갈 수도 있고 곧 다른 백인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이 아이들은 할머니가 돌봐줄 테고 티아레도 너를 반갑게 맞아줄 거야. 당신은 내 남편이고 나는 당신의 아내예요. 당신이 가는 곳이 어디든 따라가겠어요. 그 순간 스트링랜드의 철석 같은 태도도 동요하는 것 같았다. 그의 두 눈에 눈물이 괴더니 그의 볼로 흘러내렸다. 그리고는 곧잘 하는 빈정대는 미소를 지었다. 여자란 참 이상한 동물이지요. 그는 쿠트라 의사에게 말했다. 그들은 개같이 다루고 팔이 아프도록 때려도 여전히 남자를 사랑한단 말이야. 그는 어깨를 으스게 보였다. 여자에게도 영혼이 있다고 한 것은 기독교의 가장 엉터리 망상 중에 하나란 말이요. 지금 선생님께 무슨 말을 했죠? 아타는 의아한 듯이 물었다. 어디로 안 가시죠? 내가 좋다면 여기에 머물겠어. 아타는 바로 그의 앞에 무릎을 꿇더니 양팔로 그의 다리를 잡고 입을 맞추었다. 스트링랜드는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쿠트라 의사를 바라보았다. 결국은 여자가 이긴단 말입니다. 그들의 소나기에 들어가면 어쩔 도리가 없소. 백인이건 원주민이건 모두 다 같아요. 쿠트라 의사는 이런 무서운 재앙을 앞에 두고 새삼스럽게 유감의 표시를 한다는 것이 어리석게 느껴져 그냥 그곳을 떠났다. 스트링랜드는 사내아이 타네에게 그를 마을로 안내하라고 일렀다. 쿠트라 의사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난 그 남자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원래부터 나의 동정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타라바오를 향해 천천히 내려오면서 인간의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을 참고 견디는 극기에 대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타네와 헤어질 때 그에게 효력이 있을 법한 약을 보내주겠다고 했죠. 그렇지만 스트링랜드는 그것을 먹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만일 약을 먹더라도 그리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는 더더욱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아타가 사람만 보내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일렀죠. 인생은 고달프고 자연은 때때로 인간들을 괴롭히는데 잔인한 즐거움을 느낀단 말입니다.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파피에테에 있는 나의 안락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아타는 사람을 보내는 일이 없었어요. 의사는 다시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그곳에 갈 기회가 없었어요. 나는 스트링랜드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죠.
한두 번 아타가 그림 재료를 사기 위해 파피에떼에 왔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지만 마주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럭저럭 2년 이상을 타라바오에 가지 않다가 다시 가게 된 것은 그 늙은 추장을 진찰하기 위해서였죠. 나는 그들에게 스트링랜드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가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모두들 알고 있더군요. 먼저 사내아의 타네가 집을 떠났고 조금 있다가 그 늙은 여자와 그녀의 손자, 손녀가 떠났답니다. 그러니까 스트링랜드와 아타만이 아이들과 남게 된 셈이죠. 아무도 농장 근처에는 가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원주민들은 이 병에 대한 공포심이 커서 옛날에는 이 병이 발견되기만 하면 환자를 당장 죽였죠. 그러나 때때로 마을 아이들이 산을 내려오면서 붉은 수염을 기른 백인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겁을 하고 달아났죠. 가끔 아타가 밤에 마을로 내려와서 상인을 깨워 우선 필요한 물건들만 이것저것 사가지고 가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타는 원주민들이 자기를 스트링랜드와 마찬가지로 혐오한다는 것을 알고서 그들을 피했지요. 언젠가 한 번은 마을의 몇몇 여자들이 보통 때보다 농장에 가까이 갔다가 냇가에서 아타가 빨래하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돌을 던졌다는 일도 있었답니다. 그 후 그 상인은 마을 사람들의 부탁을 받아 아타가 시냇물을 다시 사용하면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집에 불을 지른다는 사실을 이르도록 부탁받았답니다. 잔인한 사람들이군요. 내가 말했다. 아닙니다. 사람이란 언제나 마찬가지죠. 두려움은 사람을 잔인하게 만듭니다. 아무튼 나는 스트링랜드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추장의 진찰을 끝내고는 거기 아이들 보고 길을 좀 안내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나를 안내하려는 아이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혼자서 길을 찾을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어요. 그가 농장에 도착했을 때 쿠트라 의사는 불안한 감정에 휩싸여 버렸다. 그는 걸어오느라고 몹시 더웠는데도 불구하고 전신에 소름이 끼쳤다. 어떤 적에 찬 듯한 주위의 공기 전체가 그를 망설이게 만들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뒤로 밀어붙이는 것 같았다. 야자 열매를 줍기 위해 가까이 오는 사람도 없어 그것들은 땅 위에 썩어 있었다. 모든 곳이 황폐했다. 주위의 숲은 더 가까이까지 침범해와 원시림이 많은 노동력을 들여서 빼앗아온 땅덩어리를 금방이라도 다시 찾아가려는 듯했다. 이곳이야말로 고통의 거처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졌다. 집에 가까이 갈수록 그는 이 세상의 것 같지 않은 적막함에 처음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때 마침 아타가 눈에 띄었다. 부엌 대신 쓰는 오두막 안에 웅크리고 앉아 냄비에 끓는 음식을 쳐다보고 있었다. 옆에는 작은 사내 아이가 하나 말없이 흙장난을 하고 있었다. 의사를 보았을 때 그녀는 미소를 띠지 않았다. 스트링랜드를 보러 왔는데 그가 말문을 열었다. 들어가서 그에게 전하겠어요. 그녀는 집으로 들어가서 베란다로 통하는 몇 개 안 되는 계단을 올라가 안으로 들어갔다. 쿠트라 의사도 그녀를 따라갔으나 그녀의 손짓으로 방 바깥에서 기다렸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나병 환자의 주위에서 풍기는 구역질 날 듯한 역겹고 야릇한 냄새를 맡았다. 그는 안에서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듣고 스트링랜드의 대답도 들었으나 그의 목소리를 알아차릴 수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쉬었고 분명치가 못했다. 쿠트라 의사는 눈썹을 치켜떴다. 그는 그 병이 이미 성대에까지 침범한 것을 알았다. 그때 아타가 나왔다. 만나지 않겠대요.
그냥 돌아가세요. 쿠트라 의사는 들어가 보겠다고 고집했으나 그녀는 그를 들어가게 하지 않았다. 그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 잠시 생각한 후 돌아섰다. 그녀도 따라 나왔다. 그는 그녀 역시 그가 돌아가 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할 일이 없나요? 그는 물었다. 그림 물감을 좀 보내주신다면 좋겠어요. 그녀는 말했다. 그 밖에 그가 원하는 건 없어요. 아직도 그릴 수는 있나 보군. 지금 사방의 벽에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당신도 수고가 많군. 그때 그녀는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는데 그녀의 눈에는 초인간적인 사랑의 모습이 있었다. 쿠트라 의사는 그 눈초리에 흠칫 놀라서 경이로운 마음까지 생겼다. 엄숙한 기분이 되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제 남편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다른 애 하나는 어디에 있나요? 그가 물었다. 지난번에 왔을 땐 둘이었는데. 네, 맞아요. 그 아이는 죽었어요. 망고나무 밑에 묻어주었죠. 아타는 한참을 같이 따라오더니 가야 되겠다고 말했다. 혹시나 사람들을 만날까 염려돼서 더 가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언제든지 필요할 때 사람만 보내면 즉시 오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로 다시 2년, 아니 3년쯤 세월이 흘렀다. 타이트에서는 모르는 사이에 세월이 흘러서 그것을 헤아리기는 무척 어려운 노릇이었다. 그러나 드디어 쿠트라 의사에게 스트링랜드가 위독하다는 기별이 왔다. 아타가 파피에테로 우편물을 가져가는 마차를 도중에 기다렸다가 마부에게 즉시 이 소식을 의사에게 알리도록 간청한 것이다. 그러나 기별이 왔을 때 의사는 집에 없었기 때문에 돌아와서 밤늦게 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노릇이라 그가 출발한 것은 겨우 다음 날 먼동이 틀 때였다. 그는 마차로 타라바오까지 갔고 거기서부터 아타의 집에 이르는 7km의 길을 터덜터덜 혼자서 걸어갔다. 길은 잡초가 무성했고 이 몇 해를 두고 거의 인적이 없었던 듯했다. 길을 찾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다. 그는 시냇바닥이 비틀거리기도 했고 우거진 가시덤불의 관목숲을 헤치고 가기도 했다. 또한 머리 위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왕호박벌의 집을 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바위를 타고 가야 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쥐죽은 듯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마침내 누추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조그마한 통나무 집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여기도 숨막힐 듯한 적막이 있었다. 그가 올라가자 조그만 사내 아이가 양지 쪽에서 놀고 있다가 그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는 쏜살같이 달아나 버렸다. 그에게 낯선 사람은 모두가 적이었다. 쿠트라 의사는 그 사내 아이가 나무 뒤에 몰래 숨어서 자기를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집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그는 큰 소리로 불러보았으나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문을 두드렸으나 역시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는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를 엄습하는 악취에 그는 구역질이 났다. 그는 손수건을 코에다 대고 이를 악물고 들어갔다. 방 안은 상당히 어두워서 눈부신 햇빛 속에 있다가 들어간 그는 한동안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는 깜짝 놀랐다.
이곳이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 갑자기 마법의 세계에 들어간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거대한 원시림과 나무 밑을 거니고 있는 벌거벗은 인간들의 희미한 인상을 그는 받았다. 그때서야 그는 사방의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을 보았다. 제기를 내가 태양열의 정신이 돌기라도 한 모양이지. 그는 중얼거렸다. 그때 무엇인가 움직이는 듯해서 돌아보니 아타가 방바닥에 누워서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다. 아타! 그는 불렀다. 아타! 그녀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다시 그 고약한 악취에 그는 정신이 몽롱해서 입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의 눈이 차츰 어둠에 익숙해지자 그는 벽에 그려놓은 그림을 응시하는 동안 전신을 압도하는 감동에 사로잡혔다. 그는 그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지만 그 그림은 그를 몹시 감동시키는 그 무엇이 있었다. 방바닥에서 천장에 이르도록 벽에는 기묘하고 정교한 구성으로 그려진 그림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신비스러웠다. 그는 숨이 막혔다. 그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분석할 수도 없는 감동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인간이 흡사 태초의 광경을 볼 때 느끼는 듯한 두려움과 기쁨을 느꼈다. 그것은 웅장하고 관능적이고 정열적이면서도 전율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그 무엇이 깃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자연의 비밀스러운 곳까지 파고들어가 아름답고도 무서운 사실을 찾아낸 사람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작품이었다. 그것은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될 신성한 사물을 알아버린 그런 인간의 작품이었다. 원시적이며 무서운 그 무엇이 거기에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무서운 마법을 연상케 했다. 그것은 아름답고도 음란하였다. 이것이 바로 천재의 작품이로구나.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새의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다. 그러자 그의 눈은 방구석에 있는 돗자리 침대로 떨어졌다. 그는 그곳으로 가서 무섭고 형상이 무너지고 소름이 끼치는 하나의 물체를 보았다. 그것은 스트링랜드의 몸뚱아리였다. 그는 죽은 것이다. 쿠트라 의사는 죽을 힘을 다해서 몸을 구부린 채 부서져 버린 무거운 몸을 들여다보았다. 그때 뒤에 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공포가 그의 가슴을 번갯불같이 스쳐갔다. 그것은 바로 아타였다. 그는 그녀가 일어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팔꿈치께에 서서 그가 들여다보는 것을 보고 있었다. 맙소사, 내 정신이 돈 모양이야. 그는 말했다. 하마터면 간이 떨어질 뻔했잖소. 그는 다시 전에는 인간이었던 그 시체를 한번 내려다보고 또 한번 깜짝 놀랐다. 아니, 눈이 멀었잖아. 네, 1년 가까이 그는 앞을 보지 못했어요. 이때 마침 나들이 갔던 쿠트라 부인이 돌아와서 우리의 이야기는 중단되었다. 키가 크고 건강한 몸집에다 풍만한 젖가슴, 그리고 살이 찐 허리통을 코르셋으로 한껏 졸라맨 부인이 바람을 담뿍 받은 돛담배와 같이 당당하게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녀는 배심이 좋은 매부리 코에 턱은 3개나 겹쳐 있었다.
그녀는 몸을 꼿꼿이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열대지방 특유의 기력을 얻게 하는 기후에도 불구하고 온대지방 사람들이 가능하리라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활동적이며 세속에 밝고 과단성이 있는 듯했다. 지독한 수다장이인 듯 들어오자마자 이런저런 소문에 대하여 쉴 사이도 없이 떠들어댔다. 그녀는 우리끼리 하던 이야기를 무척 멀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잠시 후 쿠트라 의사는 나를 향했다. 그 스트링랜드가 주었던 그림이 아직도 진찰실에 걸려있죠. 그는 말했다. 보시겠어요? 그럼요. 기꺼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어섰고 그는 나를 자기 집을 둘러싼 베란다로 인도했다. 가는 길에 우리는 잠시 발을 멈추고 그 정원의 앞을 다투어 피고 있는 화려한 꽃들을 쳐다보았다. 스트링랜드가 자기 방의 벽을 온통 뒤덮은 그 신비한 장식이 오랫동안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죠. 그는 생각에 잠긴 듯이 말하였다. 나도 역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스트링랜드는 자신의 전부를 결국 거기에 다 표현한 것인 듯 느껴졌다. 묵묵히 그림을 그리며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또 미래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필경 여기에 표현했음에 틀림없을 듯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국 평화를 찾았으리라. 여태까지 자기를 사로잡고 있던 마귀를 드디어 물리친 것이다. 자기의 모든 생애가 뼈아픈 준비 과정이었던 그림을 완성함과 동시에 고통에 시달린 그의 영혼은 휴식을 얻게 된 것이다. 그는 목적을 성취하였기 때문에 기꺼이 죽음의 길을 떠난 것이다. 무슨 주제를 담은 그림이었나요? 내가 물었다.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그것은 이상하고 환상적이었죠. 태초의 환상.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있는 전경을 그렸다고 하나 할까요? 아시겠죠? 남자와 여자. 모든 인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또 숭고하고 무정하고 아름답고 잔인한 자연의 찬미였어요. 그것은 공간의 무한함과 시간의 유구함에 대한 놀라움을 느끼게 해주었죠. 그가 거기 그린 나무들이 내가 언제나 주위에서 보는 것들, 예를 들면 야자수, 반얀수, 홍염화, 악어배 나무 같은 것들이었는데 그 후로는 이런 나무들을 보는 내 눈도 많이 달라졌죠. 마치 그들 속에 정령과 언제나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신비로움이 있는 것 같았어요. 빛깔도 역시 눈에 익은 빛깔 같으면서 어딘지 모르게 달랐거든요. 모두 다 그들 자신의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그 모든 나체의 남자들과 여자들, 그것들은 지상의 것이면서도 지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최초에 창조되었던 진흙 같은 면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신과 같은 면도 있었어요. 원시적인 본능의 벌거숭이를 보면 누구나 두려워하게 되죠.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쿠트라 의사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다. 나를 비웃겠죠. 나는 유물론자요. 그리고 이렇게 거칠고 뚱뚱한 사람입니다. 이런 서정적인 것들은 나에게 적합하지 않아요. 내가 우습게 보일 만도 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깊은 감명을 준 그림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언젠가 로마의 시스틴 사원에 갔었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기분을 느꼈었죠. 그것은 바로 천재의 작품으로 거대하고 압도적이었어요. 나는 내 자신이 옹졸하고 보잘것없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의 경우에는 그가 위대하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문명에서 멀리 떨어진 타라바오 너머의 골짜기에 있는 초라한 원시인의 오두막집에 있는 그림을 보고 받는
무한한 경이로움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없었어요.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정신이 건전하고 건강했어요. 그의 위대한 작품에는 숭고한 고요함이 깃들여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무엇이 있었죠.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나를 불안하게 했죠. 그것은 자기가 앉아있는 옆방이 아무도 없는 빈방인 줄 알면서도 꼭 누군가 있을 것만 같은 의식을 가질 때의 기분 같은 것이죠. 그럴 땐 자신을 나무라고 쓸데없는 신경감인 탓으로 돌려버리라고 하죠. 그러나 어찌할 수 없단 말입니다. 조금 지나면 마음을 사로잡는 공포를 견딜 수가 없게 되고 보이지 않는 두려움의 소나기에 옴짝달싹 못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이상한 걸작들이 타버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도 애석하지 않았답니다. 타버렸다고요? 나는 외쳤다. 네. 모르셨나요? 어떻게 내가 알겠어요. 그런 작품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는걸요. 그러나 나는 개인의 손에 들어간 줄 알았어요. 아직도 스트링랜드의 그림에는 확실한 작품 목록이 없습니다. 눈이 멀고 나서부터는 그 그림을 그려놓은 두 방에만 틀어박혀서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 생전에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타는 그가 한 번도 자기의 운명을 불평하거나 용기가 꺾이는 일이 없었다고 말했어요. 마지막까지 그의 마음은 흔들리는 일 없이 평온했답니다. 다만 아타에게 말하기를 자기를 파묻고 난 뒤에 이 이야기를 안 했군요. 내 손으로 그의 묘를 팠어요. 왜냐하면 원주민들이 전염병 환자의 집이라고 집 근처에는 접근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녀와 나는 파레오 석장을 한 대 꿰매어 시체를 싸서 망고나무 밑에다 묻어주었죠. 집에 불을 질러 모조리 태우고 떠날 것을 부탁했습니다. 나는 잠시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나서 나는 말했다. 그 사람 끝까지 안 변했군요. 아시겠죠? 꼭 말씀드려야겠는데 나는 그 일을 말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타버리는 게 조금도 애석하지 않다고 하시더니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 천재의 작품이 있고 그것을 없애버릴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타는 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나는 그런 야만스러운 행위를 내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된 것은 나중에야 들었죠. 그 건조한 방바닥과 판다너스 돗자리 위에다 석유를 붓고서 불을 질렀다더군요. 집이 잿더미가 되고 그 위대한 걸작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요. 스트링랜드 자신도 그것이 걸작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요. 그는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였고 그것이 좋은 것이 되도록 보살폈죠. 그런 다음 자부심과 경멸감 때문에 완전히 그것을 파괴했던 거죠. 아무튼 내 그림을 보여드리겠소. 쿠트라 의사는 걸어가면서 말했다. 그러면 아타와 어린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마르케이사스 군도로 갔어요. 그곳에 친척이 있거든요. 그 아이는 카메론의 범선에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외모가 아버지를 닮았다더군요. 베란다에서 진찰실로 통하는 문간에서 그는 잠시 발을 멈추고 빙긋이 웃었다. 과일을 그린 정물이죠. 당신은 의사의 진찰실에 알맞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내 아내는 응접실에 두기 싫어해요. 그녀는 그림이 노골적이고 음탕하답니다. 아니, 과일의 정물이
나는 놀라서 부르짖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그 그림이 눈에 띄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림을 쳐다보았다. 그것은 망고, 바나나, 오렌지, 그 외에도 이름도 모르는 과일들이 수북하게 쌓여있는 그림이었다. 언뜻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그림이었다. 부주의한 사람 같으면 후기 인상파 전람회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그림이야 뛰어나다지만 그렇다고 주목할 만한 표본이 아니라고 간단히 지나쳐버릴 정도의 그림이다. 그러면서도 나중에는 그것이 다시 머리에 떠오르며 왜 그럴까 하고 의아해할 것이다. 그리고 그 뒤로는 결코 잊지 못할 작품이었다. 빛깔은 너무나 이상해서 그것이 안겨주는 어떤 불안감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첫째로 흐린 군청 빛깔이 정교하게 조각한 유리그릇처럼 불투명하면서도 신비로운 생명의 박동을 암시해 주듯이 미묘하게 떨리는 광택이 있었다. 다음으로 자줏빛깔은 썩은 날 고깃덩어리처럼 선칫하면서도 헬리오가발로스의 로마 제국에 아득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타오르는 관능적인 정열에 불타고 있었다. 그리고 붉은 빛깔, 감탕나무의 열매, 영국의 크리스마스, 하얀 눈, 아이들의 환호, 이런 것들을 연상시켜준다. 감탕나무의 열매와 같은 날카로움이 있으면서도 어떤 마법이 작용하듯 비둘기의 가슴과도 같은 자지러질 듯한 부드러움이 있었다. 그리고 진한 노랑빛은 심상치 않은 정욕이 시들어 봄날처럼 향기가 가득하고 산골짜기의 시냇물에서 튀어오르는 물보라같이 청아하게 빛났다. 어떤 고뇌의 공상이 이 과일들을 만들었는지 누가 알겠는가. 헤스페리데스의 폴리네시아 정원에 열리는 열매였다. 그 과일은 마치 세계의 모든 사물들이 돌이킬 수 없는 형태로 고정되기 전에 태초에 어두운 역사의 시기에 창조된 것처럼 어딘지 모르게 약동하는 생명감이 있었다. 그것은 지나칠 정도로 풍요했다. 그리고 열대의 향기가 담뿍 담겨져 있었다. 그들만이 간직할 수 있는 침울한 정열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요술에 걸린 과일처럼 그것을 한번 맛보면 신만이 아는 영혼의 비밀로 상상의 신비로운 궁전으로 통하는 문이 열릴 것만 같았다. 그것은 예기치 못한 위험을 지닌 채 음울한 표정을 짓고 있으며 그것을 먹으면 사람을 짐승이나 또는 신 중의 하나로 변하게 할 것 같았다.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모든 것, 단순한 인간의 행복과 단순한 사람의 단순함에 매달려 있는 모든 것은 이제 경악 속에서 움츠러들고 말았다. 그러면서도 이 과일 속에는 무서운 매력이 있었고 선악과 지혜의 나무에 달린 과일처럼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었기에 보는 이의 마음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했다. 이윽고 나는 얼굴을 돌렸다. 스트링랜드는 그의 비밀을 무덤 속에 간직하고 말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보, 이봐요? 크투라 부인의 높고 쾌활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태껏 무얼 하고 있었어요? 아페리티프가 여기 있어요. 손님에게 여쭤보세요. 킹키나 두변에를 드시지 않겠느냐고요. 고맙습니다, 부인. 나는 베란다로 나가면서 대답했다. 마술에 걸린 기분은 이제 깨졌다.